2026년 1월, 대한민국 경제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 위에 섰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바랐던 코스피 5000 시대가 마침내 열렸습니다. 정확히 2월 4일, 코스피 지수는 종가 기준 5371.10을 기록했습니다. 불과 1년 전과 비교하면 무려 113% 넘게 폭등한 그야말로 기적 같은 수치입니다. 숫자만 놓고 본다면 대한민국은 지금 단군 이래 최대 호황을 누리고 있습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지긋지긋한 저평가의 꼬리표를 떼어내고 명실상부한 금융 선진국으로 도약했다는 강력한 신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뉴스를 보면서 가슴이 벅차오르십니까? 아니면 도대체 딴 나라 이야기 같다는 소외감을 느끼십니까? 뉴스에서는 경제가 좋다, 주식이 날았다고 축포를 터뜨리는데 정작 거리에 나가보면 분위기는 싸늘합니다. 경제가 박살나고 있다는 비명이 곳곳에서 들립니다. 가게 문을 닫는 사장님들은 늘어나고 청년들은 일자리를 못 구해 쉬고 있으며 가게는 산더미 같은 빚에 눌려 지갑을 닫아버렸습니다. 지수는 천장을 뚫었는데 왜 내 삶의 바닥은 꺼지는 걸까요? 이 기묘한 모순,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오늘은 이 상황을 무작정 거품이다라고 비관하거나 반대로 태평성대다라고 낙관하지 않겠습니다. 대신 있는 그대로의 팩트를 냉정하게 뜯어보려 합니다. 한국 경제가 어디에서 진짜 힘을 얻고 있는지, 그리고 무엇이 부족해서 이 온기가 우리 삶까지 닿지 않는지, 기대 60과 걱정 40의 균형 잡힌 시각으로 지금의 대한민국을 해부해 보겠습니다. 먼저 모두를 놀라게 한 코스피 5000이라는 숫자의 속살부터 들여다보겠습니다. 냉정하게 말해 지금의 코스피는 대한민국 기업 2000여 개가 다 같이 잘해서 만든 점수가 아닙니다. 시장 전체가 골고루 따뜻해진 게 아니라 특정 엔진 하나가 미친 듯이 회전하며 지수라는 껍데기만 끌어올린 것에 가깝습니다. 그 엔진의 이름,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반도체, 그 중에서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입니다. 통계를 보면 명확합니다. 2026년 2월 기준으로 이 두 기업의 덩치, 즉 시가총액을 합치면 코스피 전체의 37%가 넘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상승 기여도입니다. 코스피가 4000포인트를 넘어 5000포인트로 가는 그 폭발적인 구간에서 늘어난 시가총액의 약 88%가 오로지 이 두 기업에서 나왔습니다. 쉽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코스피가 1000포인트 오를 때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두 명이 880포인트를 끌어올렸고 나머지 900여 개 기업은 고작 120포인트를 나눠 가졌다는 뜻입니다. 이러니 시장에서는 기이한 현상이 벌어집니다. 지수는 사상 최고치를 찍으며 환호하는데 정작 내가 가진 주식은 파란불이 켜집니다. 상승하는 종목보다 하락하는 종목이 더 많은 날이 수두룩합니다. 지수는 오르는데 내 계좌는 왜 이래? 라는 말이 나오는 건 여러분의 투자가 잘못돼서가 아니라 시장의 구조가 그렇게 왜곡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건 가짜 상승일까요? 아닙니다. 여기서 우리는 냉철하게 기대의 근거를 찾아야 합니다. 지금의 이 극단적인 쏠림은 단순히 세력들의 장난이나 일시적인 테마가 아닙니다. 전 세계 산업 지형이 송두리째 바뀌는 거대한 변화의 한복판에 한국 기업들이 서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그 배경에는 AI 인프라 전쟁이 있습니다.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인공지능 시대를 선정하기 위해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데이터 센터를 짓고 AI를 돌리기 위한 고성능 메모리를 닥치는 대로 사들이고 있죠. 그 공급망의 핵심 열쇠를 쥔 나라가 바로 한국입니다. 숫자로 증명됩니다. 삼성전자의 2025년 4분기 영업이익은 20조 원으로 전년 대비 3배가 뛰었고 매출은 93조 원에 달했습니다. SK하이닉스 역시 고대역 폭 메모리, HBM 시장을 장악하며 주가가 1년 새 3배 넘게 폭등했습니다. 이것은 기대감만으로 오른 거품이 아닙니다. 실제로 물건을 팔아 돈을 벌어들이는 실적이 받쳐주는 상승입니다. 그래서 주식시장 전문가들은 지금의 주가를 정당하다고 평가합니다. 주가 수익 비율, 즉 PER을 보면 현재 주가가 비싸 보이지만 미래에 벌어들일 이익을 감안하면 합리적인 수준이라는 거죠. 적어도 반도체라는 섹터에서만큼은 한국 경제의 기초 체력, 즉 펀더멘탈이 확실하게 레벨업된 것입니다. 물론 엔진이 하나뿐이라는 건 치명적인 약점입니다. 한쪽에 너무 기대면 작은 충격에도 전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 위험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사건이 지난 2월 2일 하루 만에 지수가 5.26%나 폭락했던
블랙 먼데이였습니다. 한국 내부에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닙니다. 미국에서 AI 수익성이 불확실하다는 뉴스 한 줄이 나오자마자 우리 시장은 맥없이 주저앉았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주목해야 할 결정적인 장면은 폭락 그 자체가 아니라 바로 그 다음 날이었습니다. 5%가 빠지며 패닉에 빠질 법도 했지만 시장은 바로 다음 날 보란듯이 지수를 다시 말아 올렸습니다. 하루 만에 저가 매수세가 무섭게 유입되면서 급반등에 성공한 겁니다. 이 드라마틱한 반전이 의미하는 바는 명확합니다. 시장의 변동성은 크지만 그만큼 대기하고 있는 돈도 엄청나다는 뜻입니다. 투자자들은 5%의 급락을 위기가 아니라 싸게 살 수 있는 박앤세일로 인식했습니다. 즉 시장은 쉽게 무너질 약세장이 아니라 충격을 받아도 오뚜기처럼 튀어오르는 강력한 유동성 장세라는 것이 증명된 셈입니다. 결국 지금의 코스피는 한국 내수 경기가 얼마나 좋은지 보여주는 체온계라기보다는 글로벌 자본의 거대한 파도 위에 올라타 있는 서핑보드와 같습니다. 파도가 거칠어 흔들릴 수는 있어도 그 파도의 힘 자체가 꺾인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시선을 돌려 우리의 진짜 삶, 실물 경제를 들여다보겠습니다. 뜨거운 주식시장과 달리 이곳의 지표들은 참혹할 정도로 차갑습니다. 가장 아픈 곳은 자영업입니다. 2024년에만 자영업 폐업자 수가 100만 명을 넘겨 1995년 통계 작성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더 심각한 건 빚입니다. 3개월 이상 빚을 갚지 못해 연체하는 비율이 2025년 말 기준으로 2%대로 치솟았습니다. 금융권에서 연체율 2%는 단순한 경고등이 아니라 시스템 위기를 알리는 사이렌 소리에 가깝습니다. 나라 전체의 성장판도 닫혀가고 있습니다. 2025년 경제 성장률 1%, 2026년 전망치도 1%대 후반에서 2%대 초반입니다. 이제 한국 경제는 고도 성장은커녕 1%대 저성장이 고착화되는 일본식 장기 침체의 초입에 서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청년들의 상황은 더 암울합니다. 20대 고용률은 5년 만에 하락했고 구직 활동조차 포기하고 그냥 쉰다고 답한 2030 청년이 7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일할 의욕조차 잃어버린 젊음이 늘어나고 있다는 건 이 사회의 미래 동력이 식어가고 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여기에 가계부채는 GDP 대비 90%를 넘나들며 우리가 벌어들인 소득을 소비가 아닌 이자 갚는 데 쓰게 만들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들으면 절망적입니다. 주식시장은 딴 세상 이야기 같고 내 삶은 무너져 내리는 것만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같은 데이터라도 다른 각도에서 보면 희망의 실마리가 보입니다. 지금 한국 경제가 겪는 문제는 심장이 멈춘 게 아닙니다. 피는 돌고 있는데 특정 구간에서 혈관이 막혀 있는 동맥경화에 가깝습니다. 반도체라는 심장은 힘차게 뛰고 있는데 그 온기가 손발끝인 자영업과 가게로 흐르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반대로 말하면 이 막힌 통로만 뚫어준다면 체감 경기는 생각보다 빠르게 바뀔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부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최근 주식시장을 달궜던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과 세제 개편은 코스피 상승의 중요한 촉매제였습니다. 밸류업 정책은 기업들이 곳간에 쌓아둔 돈을 주주들에게 나눠주도록 유도했고 실제로 2025년 자사주 소각 규모는 23조 원을 넘어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금투세 폐지와 상속세 개편 논의 역시 시장에 돈이 돌게 만들고 외국인들에게 한국이 변하고 있다는 신호를 줬습니다. 물론 부자들만 좋은 거 아니냐는 비판도 있습니다. 하지만 긍정적인 면을 보자면 한국 기업들이 글로벌 자본시장에서 제값을 받고 자금을 더 싸게 조달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다는 점입니다. 기업 가치가 올라가고 자금 여력이 생기면 장기적으로는 투자를 늘릴 수 있고 그 투자가 고용과 하청업체들의 매출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집니다. 이것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낙수 효과의 정석입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합니다. 그 선순환은 가만히 있는다고 저절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걱정 40의 과제가 등장합니다. 첫째, 반도체 편중을 풀어야 합니다. 언제까지 삼성과 하이닉스만 쳐다볼 수는 없습니다. 바이오, 2차 전지, 콘텐츠, 방산, 금융 등 다른 분야에서도 돈을 잘 버는 기업군을 키워내야 합니다. 코스닥과 중소형주가 살아나야 지수 상승의 온기가 더 넓게 퍼질 수 있습니다. 둘째, 자영업의 연착륙입니다.
무조건 폐업을 막는 게 능사는 아닙니다. 이미 한계에 다다른 분들에게는 빚을 조정해주고 안전하게 문을 닫고 다른 일을 찾을 수 있도록 돕는 사회적 안전망이 시급합니다. 빚의 무게에 짓눌려 사회 전체가 무너지는 급사는 막아야 합니다. 셋째, 청년 고용의 문을 넓혀야 합니다. 경력직만 뽑는 채용 시장에서 신입들은 설 자리가 없습니다. 단순히 보조금을 주는 걸 넘어 기업들이 신입사원을 뽑아서 가르치는 게 손해가 아니라고 느끼도록 제도를 설계해야 합니다. 넷째, 가계부채의 질적 관리입니다. 빚의 총량을 줄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당장 금리가 오르면 무너질 수 있는 취약차주들을 먼저 구제해야 소비의 숨통이 트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의 전망은 어떻게 잡아야 할까요? 우리가 기대를 걸어야 할 핵심은 한국이 글로벌 공급망의 중심부에서 확실하게 돈을 벌고 있다는 팩트입니다. AI 붐은 쉽게 꺼지지 않을 것이고 반도체 수요는 당분간 견조할 것입니다. 코스피는 높은 레벨을 유지할 체력이 있습니다. 블랙 먼데이의 충격과 다음 날의 급반등이 보여주었듯 우리 시장은 외부 충격에 민감하지만 회복 탄력성 또한 엄청납니다. 그래서 정답은 막연한 낙관도 패배적인 비관도 아닙니다. 바로 체질 개선을 동반한 낙관입니다. 코스피 5천은 한국 경제가 완벽하다는 증거가 아닙니다. 우리가 좋아질 수 있는 동력이 어디에 있는지 보여주는 지도일 뿐입니다. 이 지도의 출발점은 반도체이지만 그 목적지는 반드시 우리네 생활 경제의 회복이어야 합니다. 과거에는 자산 시장이 오르면 실물 경기가 살아나는 공식이 있었습니다. 기업이 돈을 벌어 투자하고 고용을 늘리는 경로, 집값이나 주식이 올라 기분이 좋아진 사람들이 소비를 늘리는 경로, 정부가 세금을 많이 걷어 복지에 쓰는 경로. 지금 한국은 이 세 가지 통로가 좁아져 있거나 막혀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이 통로를 다시 뚫는 순간 거대한 변화가 시작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밸류업 프로그램이 단순히 주주들에게 배당만 주고 끝난다면 성장 잠재력은 깎일 겁니다. 하지만 주주 환원과 동시에 생산성을 높이는 투자로 이어지도록 유도한다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기업 입장에서도 주가가 안정되고 자금 조달이 쉬워지면 더 과감하게 미래 기술에 투자할 여유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여전히 세계 최고의 제조 역량과 우수한 기술 인력을 보유한 나라입니다. 반도체가 뚫어놓은 길을 따라 다른 산업들이 치고 나갈 수 있게 만들어야 합니다. 이게 바로 섹터 다양화입니다. 반도체로 벌어들이는 외화가 국내에 머물면서 부품, 장비, 소프트웨어, 건설, 교육 같은 연관 산업을 자극해야 합니다. 이 수요가 중소기업의 매출로 이어질 때 비로소 코스피의 온도는 코스닥으로 그리고 골목 상권으로 번져나갈 것입니다. 지금의 쏠림 현상은 끝이 아니라 확산의 출발점이 되어야 합니다. 물론 저절로 되진 않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몇 가지 신호를 예의주시해야 합니다. 지수가 오르는 날 상승하는 종목의 개수가 늘어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반도체 말고 다른 업종들의 이익 추정치가 올라가는지 봐야 합니다. 꽉 닫혔던 민간 소비 증가율이 2%대로 올라서는지, 자영업자들의 매출이 바닥을 찍고 돌아서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청년들이 그냥 쉰다고 답하는 비율이 줄어드는지 지켜봐야 합니다. 이 신호들이 하나둘씩 켜진다면 코스피 5천은 더 이상 숫자의 환상이 아닙니다. 체감의 회복으로 그 성격이 바뀌게 될 것입니다. 외국인 자금이 들어와서 잔치반을 벌인다고 너무 색안경을 끼고 볼 필요도 없습니다. 외국인이 샀다는 건 우리 산업이 글로벌 포트폴리오에서 그만큼 중요해졌다는 뜻입니다. 관건은 해외 자금이 들어오느냐 마느냐가 아니라 그 자금과 높아진 기업 가치가 국내 투자로 이어지느냐입니다. 정부가 할 일은 억지로 시장을 부양하는 게 아닙니다. 기업들이 국내에 투자하고 싶게 만드는 인센티브를 설계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리스크 관리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집중도 거품의 무서움은 변동성으로 드러납니다. 5%가 빠져도 다음날 바로 복구할 수 있는 힘이 있지만 반대로 말하면 언제든 5%가 빠질 수 있는 시장이라는 뜻입니다. 개인과 기업 모두 빚을 내서 한 곳에 몰빵하는 투자는 줄여야 합니다. 경제 전체적으로도 외부 충격에 버틸 수 있는 완충제를 만들어야 합니다. 지금처럼 내수가 약할 때는 소비 회복을 위한 부채 구조 개선과 소득 기반 강화가 무엇보다 시급합니다. 다행인 것은 이 모든 과제들이 불가능한 게 아니라 순서의 문제라는 점입니다.
한꺼번에 모든 게 좋아질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급한 불부터 끄고 막힌 것을 하나씩 뚫어가면 체감은 분명 달라집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정리하겠습니다. 코스피 5000. 이 숫자는 한국 경제가 완벽하다는 증거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현실과 동떨어진 신기루도 아닙니다. 그것은 대한민국이 격변하는 세계 경제의 중심에서 돈을 벌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숫자로 증명한 사건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건 그 가능성을 확산과 안정으로 연결하는 작업입니다. 반도체가 만들어낸 기회를 다른 산업으로, 다른 지역으로, 그리고 우리네 생활 경제로 퍼뜨려야 합니다. 꽉 막힌 자영업과 청년, 가계부채의 병목을 하나씩 풀어낸다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2026년의 이 극심한 괴리감은 위기가 아니라 한국 경제가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해 겪어야 했던 성장통으로 기록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대를 가져야 하는 이유는 이미 강력한 엔진이 돌아가고 있기 때문이고 걱정해야 하는 이유는 그 엔진 하나에만 의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대 60과 걱정 40의 균형은 바로 이 냉철한 현실인식에서 시작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기억해 주십시오. 지수는 우리가 도달해야 할 목적지가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보여주는 표시판일 뿐입니다. 표시판이 가리키는 방향이 맞다면 속도는 조금 조절하더라도 길은 넓힐 수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5000포인트 시대에선 한국 경제가 마주한 진짜 과제입니다. 그리고 그 과제는 정부와 기업, 그리고 우리 가게가 각자의 위치에서 리스크를 줄이고 다시 투자와 소비의 선순환을 만들어낼 때 가장 빠르게 현실이 될 것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